전투기가 하늘을 가릅니다. 로켓포는 국경선을 넘나들며 불을 뿜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버린 채 국경을 향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가자도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휴양지로 기억하던 나라, 태국과 캄보디아. 이 두 나라가 지금 실제로 서로를 향해 포탄을 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관광과 미소의 나라로 알려진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경 분쟁이겠지. 잠깐 충돌하다 끝나겠지.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전투기 출격, 중화기 투입, 대규모 민간인 피난. 이건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전쟁의 조건을 거의 모두 갖춘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갈등이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히 국경선 하나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닙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1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지 시절 강대국이 멋대로 그어버린 국경선,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지워지지 않은 분쟁의 씨앗. 여기에 국내 정치 위기, 군부의 이해관계, 민족주의 감정,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지금 그 오래된 불씨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두 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 총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과연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전쟁이 동남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월 7일, 평범해 보였던 국경 마을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총격전이었어요. 양국 군인 몇 명이 국경 근처에서 충돌한 정도였죠.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양측은 더 이상 소총만 쏘지 않았어요. 로켓 발사기가 등장했고 중포부대가 동원됐죠.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터져나왔고요. 태국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F-16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전투기까지 동원된 거죠. 9일째 접어들자 분쟁 지역은 더욱 넓어졌고 10일에는 태국 공군이 국경 너머 캄보디아 시설들을 직접 공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와 카지노가 폭격당했고요. 이 과정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난민 수는 무려 5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5일 동안 양국이 로켓과 대포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사망자는 48명 정도 나왔고 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죠.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서 간신히 평화협정을 맺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 협정은 고작 2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태국 병사들이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자 태국 정부가 즉각 협정 이행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 5개월이 흐른 지금 두 나라는 다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평화는 너무나 짧았고 전쟁은 너무나 쉽게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경선입니다. 두 나라를 가르는 경계선이 무려 820km나 되는데 이 선 자체가 애초부터 논란의 씨앗이었거든요. 이 국경선이 만들어진 건 1904년부터 1907년 사이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프랑스와 시암이라 불리던 태국 왕국이 조약을 맺으면서 경계를 정했죠. 문제는 이때 기준이 된 지도가 프랑스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자기들이 그린 지도를 내밀며 이게 국경선이다 라고 선언했고 태국은 별다른 이의 없이 조약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지도와 태국이 가지고 있던 지도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 산맥 너머는 너희 땅, 이쪽은 우리 땅 하는 식이었죠. 명확한 선이 아니라 넓은 완충지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식민주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정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말이죠. 프랑스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을 그었고 태국은 30년이 지나서야 그 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약은 체결된 상태였고 국제사회는 그 지도를 공식 국경선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19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이상한데요? 라고 항의했죠. 그리고 1954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협상할 게 아니라 캄보디아와 직접 부딪혀야 했으니까요. 새로 독립한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그어놓은 국경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태국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격적인 영토 분쟁이 시작된 거죠. 이 국경선 문제가 단순히 땅 몇 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경계선 근처에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라는 중요한 유적지가 있거든요. 이 사원은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 크메르 제국 시절에 지어진 곳으로 당시 건축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캄보디아는 우리 조상인 크메르인들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태국은 우리 역사와 문화도 이곳과 깊이 연결돼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 사원은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원 건물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주변 땅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거 맞는데 그 주변은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런 식이었죠. 이 애매한 판결이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소유권 문제는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국경은 철책선이 쭉 이어지고 지뢰반 너머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같은 모습 말이죠.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전혀 다릅니다. 여긴 장벽도 없습니다. 철조망도 높은 담도 없어요. 그냥 마을과 마을이 마주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침엔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고 아이들은 국경 근처에서 뛰어놀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숨을 곳도 없고 대피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피해는 항상 민간인이 먼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라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격렬해진 걸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전쟁도 군사훈련도 아닌 범죄입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조직들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그 범죄.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바로 그 사기 말이죠. 이 스캠 조직들의 핵심 거점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입니다. 겉으로 보면 카지노, 리조트, 호텔처럼 보이는 건물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천 명이 줄지어 앉아 전화와 메신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태국인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속아서 끌려가거나 여권을 빼앗긴 채 강제로 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을 구하겠다며 움직였습니다. 그 명분으로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이 스캠 시설들을 직접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락도 없이 우리 땅에 군과 경찰이 들어왔다. 이건 범죄 단속이 아니라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거죠. 태국은 국민을 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주장하지만 캄보디아는 국경은 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에 맞섭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총성과 포성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충돌의 불씨는 국경선이나 범죄 조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의 계산이 여기에 불을 붙고 있습니다. 먼저 태국입니다. 지금 태국의 아노틴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과 아노틴 총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순식간에 총리가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칩니다. 태국 남부를 덮친 대규모 홍수였죠.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로 태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총리 지지율이 48%에서 24%로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때 정치가들이 자주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문제로 몰릴수록 국경 밖에 적을 만들고 우리는 지금 국가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가 바로 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경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며 흔들리는 여론을 다시 묶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조기 총선 약속으로 간신히 올려놓은 지지율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던 거죠. 캄보디아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박합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지금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들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조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불법 산업을 통해 막대한 돈이 국경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통로가 한꺼번에 막혀버린 겁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태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태국은 무너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캄보디아는 경제 위기 속에서 주권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기가 뜨고 포탄이 국경을 넘나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경제, 범죄, 체면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랍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항상 국경 근처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은 싸우고 싶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물러설 수 없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싸움 전면전까지 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대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국제적 입지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전면전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각오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면전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지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짧고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사실 이건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국경 곳곳에서 이런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태국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태국은 확실히 과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 투입, 캄보디아 시설 공습, 이건 예전엔 쉽게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죠. 군사행동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거나 굴복하거나. 캄보디아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순간 정권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의 강도는 더 커집니다. 다만 양국 모두 이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능력전, 모든 군사력을 쏟아붓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도 이 선을 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세안은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 역시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지적 충돌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지지율이 회복될 때까지, 캄보디아는 경제가 숨을 돌릴 때까지, 국경 갈등은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국경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이죠. 52만 명이 집을 떠났다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상인들은 생계를 잃고, 노인들은 평생 살아온 집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떠납니다. 전쟁은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값을 치르는 건 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수였던 건 아닙니다. 서로 교역했고 왕래했고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100년 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경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국경선 위에 올라선 프레아 비이어 사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원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지어진 상징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에겐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이고 태국에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 위에서 줄을 긋는 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프레아 비이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결은 사원만 말했지 주변 땅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매함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원이 우리 거면 그 주변도 당연히 우리 땅이다. 태국은 이렇게 봅니다. 사원은 인정한다. 하지만 땅은 별개의 문제다. 같은 판결을 두고 완전히 다른 결론.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는 60년 넘게 쌓여 지금의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변수들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 땅이 누구 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국가적 범죄, 스캠 조직, 경제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범죄 조직을 단속하러 들어갔다가 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그게 다시 영토 분쟁에 불을 붙입니다. 옛날의 갈등 위에 지금의 문제가 더 씌워진 겁니다. 이 갈등은 식민주의의 유산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도 보여줍니다. 프랑스가 식민지 시절 자의적으로 그어놓은 국경선 하나가 한 세기가 지나서도 사람들을 피난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정치적 의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하죠. 국경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한 평화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중재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1962년 판결이 있었지만 문제가 계속되는 게 그 증거죠. 법은 판단할 수 있어도 받아들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몇 주도 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압력은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갈등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답은 전쟁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더 깊은 협력,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경제적으로 서로를 묶는 겁니다. 공장이 연결되고 일자리가 연결되고 서로의 삶이 엮이는 순간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됩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한 세기 동안 서로를 죽이던 나라들이 유럽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총 대신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다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이 길을 걷고 있긴 합니다. 아세안 자유무역, 경제 협력.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결은 있지만 서로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면 총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교류, 교육 교류, 특히 젊은 세대의 만남. 상대를 국경 너머의 적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순간 100년 전의 갈등은 지금의 전쟁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또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52만 명의 피난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국경지역 주민들은 오늘 밤 포성이 울릴지 몰라 불안 속에 잠들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의 현실입니다. 더 역설적인 건 태국과 캄보디아는 같은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에서는 악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국경에서는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동남아 정치의 복잡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은 결국 숫자로 대답합니다. 관광객 감소, 앙코르와트 방문객 감소, 태국 해변 리조트 예약 취소. 전쟁 소식이 들리는데 누가 휴가를 떠나고 싶을까요? 관광은 양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명백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계속됩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지는 전쟁입니다. 이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선에 서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국경에 사는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국경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대신 폭발음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고 이곳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작아서일까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하루입니다. 포탄은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숲이 불타고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국경 일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남아에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가는 지금 싸우는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됩니다. 난민 문제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52만 명.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지만 도시 하나가 통째로 떠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임시 캠프에서는 위생시설도 부족하고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불안정성은 국경을 넘어 지역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투자를 멈추게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총성이 들리는 곳에 공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양국 모두에게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그 사이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범죄 조직들입니다. 정부가 국경 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스캠 조직과 범죄 네트워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스캠 범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무기 밀매도 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불법 무기를 부릅니다. 국경의 치안 공백을 타고 총과 탄약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무기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범죄로 남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내일의 치안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젊은 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국경에 배치된 젊은 군인들,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매일 죽음과 마주합니다. 윗사람들의 정치적 계산이 아래 세대의 목숨이 되는 구조. 역사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반복해왔습니다. 교육은 멈췄고 의료는 마비됐습니다. 학교가 닫히면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배움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병원이 부족해 부상자도 만성질환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임신부들은 안전하게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약 하나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량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이 생명줄이지만 논밭이 전쟁터가 되면서 올해 농사는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결국 식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는 상처, 정신 건강입니다. 아이들은 폭발음과 공포 속에서 자라나고 전쟁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지만 정신치료는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한데 말이죠. 이 분쟁은 국경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회의 미래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0년 넘게 쌓여온 역사 위에 지금의 정치 불안, 경제 위기, 민족주의가 더 씌워지며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충돌이 반복되는 전쟁, 가장 오래가고 가장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죠. 이미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났고 국경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오늘 밤도 포성에 잠을 깰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숨을 돌리고 국제사회의 중재가 실제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 이 지역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명분을 가졌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폐허, 난민, 그리고 다음 갈등의 씨앗. 역사는 이미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총과 포탄으로는 아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선 하나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필요한 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과연 이 진실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오래된 분쟁으로 역사책 한 페이지를 더 채우게 될까요? 이 전쟁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